성균관대로 돌아오신 교수님이시고 굉장히 젊고 에너지 넘치시고 제가 조금 전에 검색을 해봤더니 모 회사의 이제 CTO도 역임을 해서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내시고 제 4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학생들 그러면 다들 박수로 이제 교수님을 환영하는 걸로 하고 늘 그렇지만 질문을 해야 돼요. 그죠? 우리 학생들이 약간만 인커리지 해주시면 질문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성균관대학교 박정건이고요. 오늘 주제는 Biomaterials and DDS라는 주제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우선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 사실 여기 전자과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도 전자과를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한양대 전자과를 나왔고, 참 우연한 계기에 저희 지도 교수님을 만나가지고, 저희 지도 교수님이 2018년도에 처음 서울대에 부임을 하셨을 때, 제가 어쩌다가 그냥 지나가다가 좀 이렇게 우연히 만나게 됐었고, 그래서 최영빈 교수님께서, 지도 교수님께서 나도 서울대 전자과를 나왔고, 갑자기 어떻게 재료를 하게 됐고, 한데 너가 관심이 있으면, 너가 전자과를 나왔지만, 너도 관심이 있으면 이쪽을 같이 해보면 재밌겠다. 뭐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해주셔가지고요. 그때 저도 우연한 계기에 이제, 그럼 같이 한번 새로운 걸 해보자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박사과정 때 처음으로 이 생체 재료와 약물 전달이라는 학문을 처음으로 접했고요. 그래서 처음에 사실 뭐 학부 4년 동안의 공부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그래서 4년 동안 배운 거랑 완전히 다른 거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단어도 익숙하지가 않고 모르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굉장히 좀 낯설었었어요. 힘들었고. 저는 특히 전자과 중에서도 반도체 이런 것보다는 4학년 때 주로 통신공학 쪽을 수업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LTE나 뭐 4G 같은 거를 그때 제가 책에서 많이 배우고 했었는데, 뭐 그런 걸 배우다가 갑자기 생체제로 약물 전달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낯설고 어려웠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잘 바꿨다는 생각이 사실 들고요. 그러나서 서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그리고는 이제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 있는 암연구소로 이제 갔고, 그때는 어떻게 보면 전공을 또 한 번 바꿨어요. 그때는 이제는 완전 면역학, 생물학 쪽으로 전공을 한 번 또 바꿔가지고, 한 번 바꿨으니까 뭐 두 번은 좀 쉽게 바꿀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그때는 이 캔서 이뮤노테라피라는 학문을 또 공부를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연구하고 또 새로운 것들 연구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 본 주제로 넘어가서 생체 제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오늘 뒷부분에 약간의 약물 전달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컨셉만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요. 생체 제로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아주 쉽습니다. 정말 쉽게 말해서 생체 제로라고 하는 거는 조금 이제 학문적인 얘기를 하자면 non-vital materials이고 used in a medical device intended to interact with the biological system이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아주 쉽게 말해서 우리 몸에 닿거나 우리 몸에 넣었을 때 나쁜 반응을 일으키지 않은 물질은 다 생체 제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간단한 예로 우리 컨택트 렌즈 끼는 학생들 분명히 있을 테고, 치과에서 진료받으면 치과 진료에서 쓰는 무슨 금리 뭐 이런 것도 있죠. 전부 다 생체 제로예요. 그리고 그걸 이런 책에서는 그걸 설명하지 않지만 그냥 제가 좀 임의적으로 이해를 쉽게 해서 조금 더 범위를 넓혀보자면, 우리가 입는 옷도 큰 범주에서는 생체 제로예요. 왜냐면 예를 들어 옷을 입었는데 막 몸에서 무슨 반응이 일어나고 무슨 나쁜 뭐 어떤 이런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할 수 있는 재료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는 재료를 이용해서 우리 몸이 하루 동안 계속 이렇게 닫고 있어도, 물론 외부라 조금 다른 얘기지만 괜찮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생체 재료에 가까운 물질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생체 재료가 어려운 게 아니다. 안경테 특히나 우리 몸 안에 들어가는 거 금리, 컨택트 렌즈, 그다음에 뭐 우리가 만약에 뒤에 나오겠지만 수술할 때 쓰는 수술용 실, 뭐 아니면 우리 몸에 들어가는 모두 다 생체 재료다. 이것만 알면 뭐 될 것 같고, 여기는 non vital이라고 써있지만 뭐 살아있지 않은 거라고 써있지만 요즘엔 살아있는 것도 포함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얘기를 하면 any materials, 어, any materials고, 그러니까 우리 몸에 들어가서 일부나 전부를 대신해서 어떤 기능을 하는 거. 그 기능은 어떤 기능이든 좋은 기능을 하는 것들은 다 생체 재료다. 라고 하시면 돼요. 여기 또 메디컬 퍼포스라고 써있죠. 그래서 이런 재료들이 우리가 말하는 생체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생체 재료가 되기 위해서 좀 더 학문적으로 어떠한 기준들이 있어야 되냐. 기준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고 굉장히 적을 수도 있는데 꼭 기억해야 될 건 하나는 이 생체 재료다 보니까 바이오 컴패터블,
한국말로 하면 생체 적합성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생체 적합성이 그럼 무엇이냐? 아까 말한 거예요. 우리 몸에 닿았을 때, 우리 몸에 넣었을 때 큰 반응이 아주 크게, 그러니까 나쁜 반응이 아주 크게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뭐든지 들어오면 뭐든지 반응이 생겨요. 그 반응이 크냐 작냐예요. 근데 그 반응이 몸에 들어왔을 때 그냥 미비한 정도고 우리가 지나가도 될 정도다. 그러면 이게 바이오 컴패터블하다고 할 수 있는 물질이고요. 뭐 책에서는 인터페이셜리, 미케니컬리, 바이올로지컬리, 케미컬리 뭐 다 나와 있는데 다 됐고 그냥 아까 처음에 설명한 대로 우리 몸에 넣었을 때, 우리 몸에 먹었을 때, 우리 몸에 주사했을 때 큰 나쁜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거다. 그 외에는 당연히 독성이 없어야 되고 우리 몸에 넣었으니까 효과가 있어야겠고 우리 몸에 효과가 있고 독성이 없으려면 밖에서 살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살균을. 그냥 막 넣을 수는 없고 우리 몸에다가 뭘 집어 넣으려면 그래도 나쁜 균 같은 게 묻어 있는 걸 없애주기 위해서 살균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은 부가적으로 있지만 이런 것들 말고 제일 중요한 건 생체 적합도가 중요하다. 그럼 어떤 게 생체 제로냐? 기본적으로는 주변에서 보이는 모든 물질이 생체 제로일 수도 있어요. 뭐 실크, 뭐 내추럴 러버, 폴리사카라이드, 우리가 먹는 다당류도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 DNA 이게 전부 다 생체 재료의 재료로 쓰이고 있고 또 이게 앞으로 사람한테 또 추가적으로 쓰이기 위해서 많이 연구가 되고 있어요. 물론 제일 기본적으로 쓰이는 생체 재료는 폴리머죠, 폴리머, 고분자. PGA, 뭐 PLA 뭐 이런 거 이름 몰라도 되겠지만 이러한 고분자류가 굉장히 제일 많이 우리 몸에 생체 재료로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생체 재료들이 뭐 쓰이기 위해서는 뭐 연구를 해서 동물 실험을 하고 사람한테 인체 시험을 하고 판다 뭐 이런 것들이 책에 나와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바이오 폴리머만 있지만 뒤에 얘기하면 우리가 또 금속 있잖아요. 바이오 금속도 있고요. 세라믹도 있고요. DNA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일정 부분 생체 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몸에 지금 어느 만큼 쓰이고 있느냐 보시면 덴탈 머티리얼 우리 뭐 금리를 지운다거나 아니면 크라운을 지운다거나 이런 거 다 생체 재료죠. 아티피셜 스킨 이거는 예를 들어 3도 화상을 좀 이렇게 입었을 때 잘 치유가 안 될 때 위에다가 좀 이렇게 그 우리 인간의 모사체 피부에 모사체 같은 걸 넣어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생체 재료고요. 또 페이스메이커 심장이 못 뛰는데 그 심장을 뛰어주게 만든다는 거. 또 어쩔 때 제일 많이 쓰는 게또 베스트 스텐트라고도 하죠. 스텐트 같은 애들이 있고요. 또 뭐 많아요. 우리 몸에 들어가는 것도 보니까 렌즈 있죠. 컨택트 렌즈 있죠. 당연히. 그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어, 이거 만약에 만약에 원래 유방 확장하는 보형물이 원래는 목적이 지금은 미용 목적으로 많이 쓰이지만 옛날에는 유방암에 걸리신 환자분들이 유방을 절제하고 나면 그 유방을 대체하기 위해서 원래 보형물이 개발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유방 보형물 당연히 생체제로고요. 그다음에 뭐 여기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아무튼 다 생체제로 보시면 돼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가 나와 있는 거 보면 여기 있는 뭐 렌즈 또 나왔죠. 우리 뼈 부러졌을 때, 금 갔을 때 여기 이렇게 철심 같은 거 박아서 이렇게 잡아주는 것들 있죠. 당연히 생체제로고요. 뭐 블러드 베슬, 이제 아티피셜 블러드 베슬도 있어요. 우리 몸에 넣어주는 그런 것도 당연히 생체제로일 테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미 사용되고 있고 실, 우리 몸에 쓰이는 수술할 때 쓰는 실 당연히 생체제로겠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몸에 쓰이지만 큰 면역 반응이 없는 것들이 생체제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탈의 장점 뭐가 있어요? 단단하다. 응? 단단할 때 쓸 때는 꼭 메탈. 그래서 우리가 뭐 다리에 있는 뭐 뼈가 부러졌을 때 그 뼈 두 개를 지지해주기 위해서는 금속을 써야겠죠. 그다음에 세라믹은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세라믹이 쓸 때는 면역 반응이 가장 없어요. 우리 몸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이놀트하다고 하죠. 반응이 없는 물질이 이제 세라믹이고 또 폴리머 고분자는 뭐 당연히 제일 많이 쓰이고 있죠. 고분자 뭐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고분자가 컨택트 렌즈 같은 애들이 다 고분자고요. 그다음에 여기 만약에 미용 목적이든 무슨 목적이든 얼굴에다가 보톡스를 맞든 필러를 맞든 이런 것들이 해서 입자가 돼 있다. 그런 입자들은 전부 다 고분자고요. 이 고분자의 또 장점은 녹는다. 그러니까 녹는다는 큰 장점이 있어요. 우리 몸에 넣고 뭐 한 2년쯤 지나면 우리 몸에서 다 사라진다. 그런 장점들이 있는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아미노 애시드도 있고요. 펩타이드, 프로틴, 뭐 DNA, RNA 이런 애들이 모두 다 생체 재료가 될 수 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생체로 어떤 게 생체로가 있느냐? 오토그래프트, 엘로그래프트, 지노그래프트라고 해가지고
오토그래프트, 오토는 보통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 팔뚝 또는 얼굴에 삼두화상을 입어서 재생이 안 된다. 그럼 보통 엉덩이 쪽에 있는 그 피부를 따서 갖다 붙이거든요. 왜냐면 엉덩이는 그 밖에 보이는 부분이 아니고 얼굴이나 팔뚝이나 뭐 이런 데는 다 얼굴에 사람들한테 보이는 부분이니까 엉덩이 쪽에 있는 내 살을 떼서 나한테 붙여서 그쪽이 이렇게 리커버리가 되게 한다. 그러면 이제 오토그래프트라고들 이제 부르고요. 알로그래프트는 from one of the human, 그러니까 같은 이제 종이죠. 만약에 어떤 뒤에 또 나오겠지만 내 친구가 뭐 스킨을 떼서 나한테 붙였다. 아니면 어떤 우리 부모님 내가 내 스킨을 떼서 부모님한테 드렸다. 이런 게 다 알로그래프트라고 하고요. 이거는 꼭 사람에서 사람일 수도 있지만 뭐 내가 만약에 강아지를 키운다. 강아지에서 강아지 이런 것도 다 알로그래프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노그래프트는 different species죠. 그래서 사람인데 소한테 떼서 사람한테 준다. 또는 돼지한테 떼서 사람한테 준다. 뭐 이런 경우는 보통 제노그래프트죠. 당연히 알로그래프트가 제일 좋겠죠. 내 거에 떼서 나한테 하니까. 두 번째로 좋은 건 오토그래프가 제일 좋겠죠. 그 다음에 알로그래프트, 그 다음에 제노그래프트. 이건 딱 봐도 돼지에 있는 피부를 나한테 붙인다. 일단 좀 깨름직하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더 심한 건 이제 면역 반응이 굉장히 세게 와서 이제 내가 생명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잘 조절을 해서 좋은 물질을 잘 써야 된다. 뭐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고요. 아까 되겠지만 오토그래프트는 여기 있는데 이런 살을 떼서 보이는데 이런 데를 갖다 메꿔주는 게 우리가 오토그래프트라고 한다. 어? 알로그래프트는 티슈뱅크에다가서 이런 스킨을 받아가지고 쭉 만들어서 우리 몸에 쓸 수 있게끔 쓴다. 그럼 어떤 게 티슈뱅크로 가느냐? 물론 이런 게 뭐 기부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요. 카데바를. 그러니까 사망하면서 뭐 이렇게 시체를 기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티슈뱅크로 가서 이런 식으로도 쓸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그냥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기부할 수도 있고요. 뭐 꼭 피부만 있는 건 아니니까. 제노그래프트는 이제 동물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돼지나 소에서 떼서 쓰는 거고 아직은 사실 아주 크게 많이 상용화되지는 않았어요. 당연히 아까 말한 면역 반응 같은 큰 어떤 2차, 3차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크게 이렇게 상용화되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얘도 보면 돼지에 있는 판막을 떼서 사람한테 어떻게 쓰려고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굉장히 많은 종류의 물질이 이제 생체적으로 쓰이고 있고 이거는 이제 좀 다른 거. 피크라고 하는 폴리 이서 그 케톤이라고 하는 물질이 얘가 폴리머 치곤 단단하거든요. 단단해서 기본적으로 뼈를 지탱한다. 그러면 금속으로 가야 돼요. 근데 금속의 단점은 녹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폴리케톤 같은 애들을 이용해서 여기 이게 척추죠. 뼈를 잡아주는 아니 여기가 아마 이렇게 무너졌나 봐요. 그래서 여기를 잡아주는 이러한 어떤 스크류 같은 걸 만들어서 쓴다거나 또는 아까 제일 많이 쓰는 생체제가 뭐라 그랬어요? 컨택트 렌즈. 컨택트 렌즈도 하드 렌즈가 있고 소프트 렌즈가 있죠. 컨택트 렌즈는 PMMA라고 하는 물질이 이제 하드 렌즈. 그 다음에 피마라고 부르는 물질이 있어요. 피마. 이게 이제 하이드로젤처럼 약간 말랑말랑하고 소프트 렌즈라 부르는 건데 얘가 이제 또 제일 많이 쓰이는 생체제로의 일종이죠. 또 이제 많이 쓰는 게 또 폴리머 계열로 PLJ는 폴리 락티코 글라이콜릭 애시드라고 하는 락틱 애시드와 글라이콜릭 애시드가 이게 중합체로 만들어진 그러한 물질인데 이걸 이용해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수술용 실을 만들어요. 수술용 실. 이 수술용 실이 이제 기본적으로 나일론이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얘는 싸지만 안 녹는다. 라는 장단점이 있고요. 얘는 비싼데 몸에서 녹아요. 그럼 생각을 해보면 싸요. 그러니까 막 쓸 수 있겠죠. 근데 안 녹아. 그래서 이런 거는 언제 쓰냐면 만약에 병원을 갔는데 내 피부 가장 최외곽층이 꼬매했어요. 그러면 그냥 싼 거 쓰면 되죠. 그 실이 꼭 녹을 필요 없잖아요. 그냥 한 3주에서 한 달 뒤에 병원 가서 그 실밥 뽑으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렇게 나일론 같은 애들 쓰고 PLG는 비싸요. 그리고 물성이 그러니까 약해요, 조금. 그래서 근데 비싸고 약해. 단점들만 있죠. 근데 장점이 뭐다? 녹는다, 몸에서. 그래서 이런 건 언제 쓰이느냐? 우리 몸 안에 막 심장에 구멍이 나서 심장을 꼬맸어요. 근데 그 심장을 꼬맸다고 그 심장에 있는 실밥을 빼고자 다시 몸을 개복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 몸 안에다가 쓸 때는 보통 좀 비싸지고 물성이 약하지만 녹는 실을 쓴다. 그런 애들이 많이 쓰이고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메탈로 이제 뼈, 이게 이제 이게 다리고, 이게 이제 대퇴, 이제 허벅지 쪽이죠. 거기를 연결해주는 쪽,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토탈 힙 조인트 리플레이스먼트라고 해서 이게 걸어 다닐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이것도 거기에 무릎 연골이 나가거나 그런 나가신 분들이 이런 거를 박는 거예요. 박아서 쓰이는 거고, 기본적으로 뼈 무게, 그리고 사람 무게를 지탱해야 되기 때문에 메탈로 쓰이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무릎, 인공 무릎이죠. 인공 무릎. 이 아래쪽 다리고 위쪽, 이제 허벅지 쪽이죠. 여기다 역시나 무게를 지탱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철로, 메탈로 많이 쓰이고 있다. 아까 되겠지만 또 뼈 이렇게 박는데 이런 거는 메탈 위주로 많이 쓰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그 메탈 말고 다른 계열로도 이걸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 물성을 높이고자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역시나 뼈 지탱해 주는 거죠. 그래서 메탈을 쓰고 있고, 이건 뭐예요? 이거는 치아,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위에다가 받기 위해서 아래다가 크라운을 받기 위해서 아래에 그 잇몸에다가 이러한 스크류를 박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스크류들이 또 뼈를 타고 들어서 거기에 확 박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들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세라믹 종류는 이제 인올게닉 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 하이드록시 에파타이트라고 하는 물질인데, 얘는 뼈하고 비슷한 성분이에요. 그래서 뼈하고 비슷한 성분이어가지고, 여기 보이시죠? 이 그 골다공증이 걸리면 뼈가 굉장히 골다공증이잖아요. 뼈가 구멍이 많이 뚫린 거잖아요. 골다공증. 그래서 그 이제 뼈의 덴시티를 높여주기 위해서 이 하이드록시 에파타이트를 이런 식으로 많이 넣어주면 이게 녹으면서 이 뼈와 그 퓨즈 되면서 이런 식으로 뼈의 덴시티를 높일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뭐 이건 넘어갈게요. 또 컴포짓은 두 개 이상 섞은 거. 요즘은 잘 안 쓰는데 치과에서 제일 많이 썼던 게 옛날에 아말감이라고 해서 머큐리랑 실버랑 틴을 합쳐가지고 또 색깔 있는 이런 거를 옛날에 많이 썼었죠. 제가 어릴 때까지만 해도 많이 썼었고, 지금은 이거 다 그냥 이제 치아 색깔이랑 비슷한 그런 걸로 많이 하죠. 그런 걸 많이 썼었다. 그래서 뭐 계속 이제 예를 들어주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다 생체재료라 이거예요. 아까도 나온 거 또 나왔고, 치아 박아주는 거 이것도 치아도 생체재료고, 이거 약간 옛날 형태, 좀 못생겼죠? 크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인공 렌즈, 그러니까 컨택트 렌즈가 아니라 눈 안에 들어가는 인트라 오큘라 렌즈라고 하는 건데, 얘가 생치재료, 얘도 생치재료. 얘는 메탈 베이스의 생치재료, 얘는 이제 폴리머 베이스 생치재료라고 해서 우리 몸에서 이제 면역 반응 없이 오랫동안 쓸 수 있게끔 만들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나왔죠, 애들 그렇죠? 그러면 얘는 이제 아마 여기는 다 학생들이 어려서 거의 쓸 일 없겠지만, 우리가 막 돼지고기 많이 먹고 막 술 많이 먹고 그러면은 이제 뭐냐 그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기름기가 피 속에 많아져요. 기름기가 피 속에 많아지면 어떠한 단점이 있어요? 기름기가 이런 데 쌓여요. 이런 데 쌓이고, 이런 데 쌓이다 보면 이렇게 여기를 막아요. 이렇게 막아. 고지혈증이라고 하죠. 고지혈증에 걸리면 이렇게 피를 막 돌다가 피 속에 기름이 많다 보니까 그 기름이 이런 데 쌓여요. 쌓였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이 뒤에 있는 여기는 산소가 안 가죠. 산소가 안 가니까 이 뒷부분은 어떻게 보면 죽어요. 근데 만약에 이 뒤에 있는 애가 심장이다. 그러면 심장이 죽겠죠. 이 뒤에 있는 애가 뇌다. 뇌가 죽겠죠. 그래서 이런 굉장히 무서울 수 있는 병이거든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래서 이거를 보통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스텐트라고 하는 메디컬 스텐트라고 하는 애들을 만들어서 쓱 들어가서 이 콜레스테롤을 딱 힘으로 눌러서 밖으로 샥샥 밀리게 하는 물질들이 많이 쓰여요. 그래서 얘도 메탈로 금속 또는 이제 폴리머 계열로 많이 쓰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생치질로는 기본적으로 설명드린 것처럼 어떠한 물질이든 우리 몸에 들어가서 큰 면역 반응 없이 좋은 역할을 해주는 그런 애들이 생치제로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의학계에서 많이 쓰이는 종류의 생치제로들이 있고요. 지금까지 설명을 많이 했던. 연구 파트로 넘어가자면 연구 파트에서는 크게 이제 티슈 엔지니어링과 약물 전달이라고 하는 부분이 생체제로에서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러면 생체제로에서 약물 전달과 티슈 엔지니어링이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약물 전달이잖아요. 그래서 약물은 우리가 먹는 약이고, 그럼 전달은 무엇이냐? 전달은 정말 딜리버리죠. 그래서, 어, 뒤에 보면, 우리가 약을 먹으면, 보시면, 아침에 감기약을 한번 먹고, 점심에 감기약을 한번 먹고, 저녁에 감기약을 한번 먹었어요. 그러면, 약이라는 거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런 윈도우가 있어요. 여기, 요런 빨간색으로 쳐진 윈도우가 있어요. 이 안에 약이 들어오면 좋은 약이고, 이 밑에 떨어져 있으면, 예를 들어, 여기, 여기, 여기는 뭐다? 효과가 없는 구간이다. 무슨 말이죠? 그리고 이 위에 있죠. 이 위에, 여기, 이렇게. 이거 높은 구간은 약보다는 일종의 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이드 이펙트가 많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요즘은 뭐 그런 기사를 많이 못 보는데 옛날에 기사를 보면 뭐냐 어, 수면제 50알 먹고 막 자살한 연예인 막 이런 거 옛날 기사 많이 떴거든요. 뭐 수면제를 먹고 왜 죽지? 왜 죽냐면 이게 이렇게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는 독이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약을 먹을 때 이 세라필 윈도우 안에 약이 오랫동안 내가 원하는 기간 동안 잘 전달이 되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걸 연구하는 학문이 약물 전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다시 돌아가서 얘기하면 여기 이 두 구간 사이로 약효가 이렇게 잘 유지가 되면 좋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대요. 그래서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여기는 효과가 없고 여기는 독성이다. 그게 또 큰 종류 하나의 약효고요. 그러니까 우리 혈관에서의 약물의 농도를 일정 기간 동안 원하는 만큼 꾸준히 유지를 해주는 게 큰, 한 종류의 약물 전달이고, 또 하나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주사를 탁 맞았어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내가 여기가 아파서 주사를 맞았어. 약이 여기로 가야 돼. 근데 일반적인 우리 약을 주사를 맞으면 전신순환을 해요. 우리 몸을 다 돌게 돼 있어요, 약이. 그럼 어떻게 돼요? 보시는 것처럼 전신을 돌죠. 그래서 여기 근처로 가는 약은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로 약을 많이 가게끔 전달을 하고, 반대로 내가 이 넣은 약이 여기 얼굴에는 필요가 없는 약인데 뇌까지 막 들어가. 발까지 다 가. 이거 다 뭐예요? 잘못하면 사이드 이펙트, 독성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약을 원하는 곳으로 보이는 것처럼 딱 전달해 주는 거. 내가 위장이 아파. 위장으로만 보내줘. 내가 뇌에 암이 있어. 그럼 뇌로만 약을 보내줘. 이런 식으로 원하는 곳으로만 약을 전달할 수 있는 것 또한 약물 전달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혈중 농도를 오랫동안 원하는 시간에 잘 유지해 주는 것도 약물 전달이고 원하는 곳으로 약물을 배달시켜 주는 것도 약물 전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큰 범주에서 이제 약물 전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티슈 엔지니어링은 무엇이냐? 티슈 엔지니어링. 티슈 엔지니어링은 조직 공학이죠. 한국말로 하면. 아주 심플해요. 티슈 엔지니어링은 내가 만약에 심장이 잘 안 뛰어, 고장나서. 그러면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지금 쓰고 있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 나한테 맞는 심장을 가진 사람이 나한테 기부를 해주면 되죠. 근데 그게 쉽나요? 너무 어렵고 돈도 많이 들고 그 다음은 그게 안 되니까 비슷한 거를 동물 걸로 만들어서 넣으려고 하죠. 근데 그것도 부작용도 많고 효과도 그만큼 못해요. 그래서 아예 한 30년 전에 어떤 개념이 있었냐면 밖에서 우리가 원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우리 몸에 넣어주자라고 하는 게 티슈 엔지니어링이에요. 그래서 세포를 가지고 밖에서 키워가지고 이거를 그 뭐냐 세포를 가지고 밖에서 키워가지고 이러한 어떤 기관을 밖에서 만들어서 몸에 넣어주자. 이런 게 조직공학이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to repair or to replace damaged or diseased organs and tissues 이런 것들을 outside of the body에서 만들어서 예를 들어 내가 눈이 안 보여 갑자기 시력이 망가졌어. 그러면 바깥에서 내 눈을 만들어서 내 눈에 넣어주는 거죠. 약간 공상 영화 같지만 그게 원래 티슈 엔지니어링의 기본 그거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근데 그 세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세포를 따서 우리 몸에서 그 세포를 밖에서 키우고 얘를 3차원으로 만들고 우리 몸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보면 이 쥐가 귀 모양을 가지고 있죠. 이 이미지 한 장 때문에 이제 조직공학이라는 게 이제 한 30년 전에 엄청나게 떴는데 내가 귀가 어떤 사고에서 잘렸어요. 그러면은 이
이런 쥐한테 내 귀를 키우게 만들어서 이 귀를 잘라다가 내 귀에 붙이면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좀 약간 징그러운 얘기지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되지 않겠냐. 이게 티슈 엔지니어링이다. 그러면 티슈 엔지니어링에서 왜 약물 전달, 그러니까 생체 재료가 필요하냐.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 있는 세포는 옆으로만 커요. 2차원으로 커요. 3차원으로 위로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구조체, 얘네들이 타고 자라서 크게 만들 수 있는 구조체를 만들어서 세포가 3차원으로 크게 만들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런 구조체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스캐폴드라 부른다. 그래서 스캐폴드가 있다. 그럼 다시 이게 이제 조직공학이고 제가 이제 전공이 약물 전달이다 보니까 조금 더 약물 전달 얘기를 해보면 그러면 일단 약물 전달로 가기 전에 먼저 약이 무엇이냐? 약 다 알죠? 어? 케미컬 서브스텐스, 요새는 꼭 케미컬 아니어도 돼요. alter normal bodily function을 바꿔주는 거. 내가 열이 나. 열을 떨어뜨려야 돼. 내가 두드러기가 나. 두드러기를 없애야 돼. 뭐 그런 것처럼 그런 alter 하는 게 약물이고, 옛날에는 케미컬만 있었어요. 화학약만. 근데 요즘은 바이오 파마스도 많이 있다. 프로테인, 뭐 펩타이드, DNA 이런 약도 많이 생겼다. 그래서 늘 아프거나 아니면 진단을 하거나 아니면 또 요새는 예방을 하는 것들이 다 약이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옛날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화학적인 약만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 약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다른 거는 이제 몰라도 될 것 같고 효과가 있어야겠죠. 내가 감기 나으려고 감기약 먹었으면 감기가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뭐 근데 감기가 안 나. 그러면 그 약이 의미가 없는 거죠. 반대로 내가 약을 먹었는데 감기는 났는데 내가 암에 걸려. 그럼 안 되겠죠. 그러니까 독성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약효와 독성이 두 개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건 넘어갈게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는 케미컬 약물만 있었어요. 케미컬 약, 케미컬, 화학적인 약이죠. 우리가 병원 가서 여기는 학생들이 그냥 가서 돈 주고 사는 약은 전부 다 100% 케미컬 약이에요. 타이레놀, 아스피린, 뭐 감기약, 콧물약, 알레르기약 다 케미컬이에요. 케미컬의 장점은 뭐다? 되게 몰레큘러 웨이트 작아요. 구조가 간단해요. 그래서 합성하기가 쉬워. 내가 이거를 배워서 선생님한테 배워가지고 똑같은 걸 합성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똑같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D라는 사람이 다 만들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어때요? 경쟁이 치열하고 진입 장벽이 낮겠죠. 그리고 싸고 왜 싸? 심플하고 아무나 만들 수 있으니까 싸요. 이러한 장단점이 있고 그래서 약이 30년이 지나면 복제약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 복제약이 내가 만드는 거랑 지금 여기 있는 학생들이 만드는 거랑 케미컬 구조가 똑같으면 똑같은 약이에요. 100% 똑같은 약. 그래서 이런 약들은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안 해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 약은 안전성을 검증을 해야 하고 약효를 검증해야 되는데 그냥 케미컬이 똑같으면 똑같은 약이니까 야 그냥 갖다 써 하고 바로 쓸 수 있어요. 이게 케미컬 약물이고 화학약이고 또 뭐가 있어요? 요즘은 또 바이오 파마스리컬 메디슨이 많이 쓰이고 있어요. 이건 뭐다? 합성할 수 없고 오르가니즘이나 바이오 테크놀로지 이용에 대한 약이다. 이런 항체 같은 거. 예를 들어 얘는 몰레큘러 웨이트이 한 300달톤, 막 500달톤이래요. 항체 얼마예요? 150kDalton. 그러니까 대충 이게보다 얘보다 한 500배 크죠. 맞죠? 그래서 굉장히 커요. 더 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이 몰레큘러 웨이트이고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냥 합성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힘든 과정과 노가다를 통해서 비싸게 만들 수만 있어요. 이런 게 바이오 파마스리스다. 이것도 왜 쓰느냐? 약효가 좋으니까. 케미컬에서는 못하던 거를 지금 이게 바이오 파마스리컬에서는 만들 수가 있으니까 많이 쓰고 있는 거고. 근데 이거의 얘는 A라는 사람이 만들고 B라는 사람이 만들었을 때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그 뭐냐 여기 있지만 클리니컬 트라이얼 안 해도 돼요. 근데 얘는 오르가니즘을 이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합성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이 만드는 거랑 B라는 사람이 만드는 거랑 C라는 사람이 만드는 거랑 비슷할 수는 있는데 같진 않아. 그냥 비슷해. 그래서 얘네는 우리가 복제약을
바이오 시밀러라고 불러요. 시밀러. 똑같지 않다. 유사하다. 라고 해서 바이오 시밀러라고 부르고, 그렇기 때문에 A라는 회사가 그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통해서 환자한테 쓰이고 있는 약을 만들었어요. B가 똑같이 만들었어, 나름. 근데 얘들은 다 다시 안전성 검증 이런 걸 다 검증을 해야 돼요. 아무튼 바이오 파마스유티컬스는 비싸고 다 단점이죠. 비싸고 만들기 힘들고 테스트 또 해야 되고 복잡하고 등등등등등. 하지만 장점이 뭐가 있다? 약효가 좋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010년만 생각해도 8대 2였어요. 8대 2. 그러니까 82대 18이었어요. 그 케미컬과 바이오 파마스유티컬이. 근데 요즘 24년 때는 이제 그래도 거의 얼마 차이 났어요? 여기는 64% 차이 났죠. 이 간극이 점점 줄어들죠. 응? 이게 몇 프로 차이 나요? 이거 36% 차이가 안 나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많이 10 몇 년 사이에 따라잡았다. 그래도 여전히 사실은 이 케미컬을 이길 수는 없고요. 왜냐면 워낙 개발된 게 많고, 지난 100년 이상 동안 개발이 돼 있기 때문에. 하지만 바이오 파마스유티컬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 근데 그걸 알아야 될 게, 이거 아까 아스피린 병원 가면, 약국 가면 3,000원짜리 하나 사면 안에 10개 들었죠. 그러면 개당 300원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약국에서 300원인 거고, 실제로 판매 단가는 뭐 10원, 20원밖에 안 할 거예요. 실제로. 근데 바이오 파마스유티컬 예를 들어 아까 그 앞에는 요 항체. 이거 한 번 맞으면 막 2억이래요, 2억. 가격이 사실은 비교도 안 되는 거죠. 한 번이 아니라 이거 그 세트로 맞으면. 어? 그래서 약은 지금 수십 년간, 수십 년간 케미컬이 됐든 바이오 파마스유티컬이 됐든 엄청나게 많이 활발하게 개발이 되고 있고, 지금까지 약 12년, 약 하나 개발하는데 한 12년 걸리고 한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몇 조씩 들어요. 약 하나 개발하는데. 그래서 high failure rate. 아무튼 엄청나게 오래 걸린다. 오래 걸리고, 근데 되면 대박이다. 우리나라 되게 선진국처럼 보이지만 신약을 개발해서 전 세계적으로 쓰이는 약이 몇 개 있다? 한 개도 없다. 그거 알죠? 그만큼 약 개발을 끝까지 하기가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거고, 전 세계에 있는 진짜 한 10개 정도의 회사에서만 할 수 있을 정도로 크다. 우리나라 한미약품이라는 데가 거의 제일 큰 회사인데 1년에 매출이 한 2조쯤 나요. 2조. 매출이 매출이 한 2조쯤 나. 그러면 얼마 남아요? 한 5천 원, 많이 남아서 5천 원 남는다고 칩시다. 1년 동안. 약 하나 개발하는데 약 하나 개발하는데 2, 3조 들어. 알죠? 한 5년치를 다 때려 박아도 될까 말까 하는데 막말로 실패하면 회사 문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다. 아직은 우리나라 그 스케일에서. 그래서 근데 만약에 되면 이런 게 약 개발 단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있으면 한 이쯤에 우리나라는 팔아요. 이쯤에. 아, 야, 미국에 있는 큰 회사야. 니네가 우리 약을 사가라. 그리고 니네가 이만큼 더 개발해. 라고 우리나라는 보통 팔아요. 그리고 그런 약들을 개발할 수 있는 회사가 여기 있는 이런 회사죠. 머크,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 파이저, 뭐 이런 회사, 존슨앤존슨 이런 회사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이고 히트루다 이게 지금 아까 말한 그 항체 의약품인데 이거 1년에 얼마씩 팔아요? 1년에. 이 약 하나만 1년에 20조를 팔아요. 1년에. 우리나라 한미약품 제일 큰 회사인데 1년 동안 모든 약 다 팔아도 2조. 근데 이 회사는 1년에 요거 하나만 20조. 요새는 휴미라가 더 많이 팔리거든요. 휴미라는 이거 약간 옛날 건데 더 많이 팔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회사는 약 개발하는데 막 2조씩, 3조씩 들어서 실패해도 한 5개씩 불리면 뭐 10조밖에 더 해요. 근데 하나만 터지면 1년에 하나에 20조에 판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 큰 회사다. 이거 다 넘어가고. 그래서 이런 파이저라는 회사가 우리 그냥 그냥 약국 약 사면 뒤에 있는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회사가 굉장히 큰 회사다. 어.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우린 약물 전달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문제는 뭐냐? 12년이 걸렸든 14년이 걸렸든 약을 오랫동안 해서 만들었어. 그래서 굉장히 비싸고 코스티해. 그래서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약들을 개발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근데 약이 문제냐? 아니다. 약도 물론 문제고 새로운 약도 개발을 해야 되지만 약이 문제라기보다는 일단 이 얘기 좀 더 할게요. 아까 그 얘기예요. 한미에서 중간에 1조에 팔았어.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여기서, 야, 니네가 나머지 개발해. 그냥 1조만 주고 팔게. 어차피 이거 개발하면 니네 20조씩 벌잖아. 라고, 이런 기사가 2015년도에 났죠. 근데, 다른 회사가 사가지고 이걸 개발을 막 하다 보니까, 뭐야, 안 되잖아. 야, 도로 가져가. 라고 해서 1조 날아갔다. 뭐 이런 기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약 개발이 쉽지가 않지만 지난 수십 년간 굉장히 많은 회사에서 AI 기술까지 이용해서 많이들 만들고 있다. 그래서 약이 지금도 안 쓰이고 있는 약이 굉장히 많아요. 개발됐지만. 왜? 왜? 약을 개발했으면 써야지. 왜 안 쓰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약은 약효가 있어도 우리 몸에서 잘 써야 되는데 제일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약은 물에 녹아야 돼요. 생각해봐요. 우리가 약을 먹으면 그 약이 물에 녹아서 우리 위장관에서 우리 몸에 흡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주사로 맞았어. 주사로 맞으면 그 약이 우리 피와 섞여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대부분의 개발되고 있는 약들은 어떻다? 약효는 좋은데 물에 안 녹아. 물에 안 녹아. 쓸 수가 없어. 그리고 어떤 약은 종양을 치료할 수 있는 포텐셜이 있는 좋은 약인데 문제가 뭐다? 그 약을 종양에 쓰면 종양세포가 다 죽는데 다른 데 가서 부작용이 너무 심해. 맞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 약물 전달을 이용해서 치료한다. 해결한다. 그래서 문제는 지금 신약을 개발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미 개발된 약을 어떤 식으로 잘 전달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온 게 약물 전달이다. 그래서 나온 게 약물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약물 전달체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버스라고 생각하면 버스에다가 사람을 실어서 나르려면 버스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버스가 우리 몸에 사용되기 때문에 그 버스가 생체 재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물 전달은 무엇이다? 그 로케이션 앤 타이밍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약을 내가 원하는 곳으로 원하는 약만큼만 원하는 시간에 보내준다. 이런 거예요.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facilitate the action of therapeutic compound. 그러니까 약효를 올리고 부작용을 줄여준다. 그런 것들이 약물 전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두 가지라고 그랬죠? temporal delivery. 우리 몸에서 일정 시간 동안 약을 오랫동안 잘 유지해주는 게 temporal delivery. spatial delivery는 아까 내가 만약에 간으로 약물 전달을 많이 해야 한다. 그러면 간으로 전달을 하는 거. 그런 게 약물 전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조금 넘어가고 그냥 아까도 얘기했죠? 이 두 개의 세라피룩 윈도우 사이로 약이 이렇게 슝 들어가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 만약에 고혈압 있으시거나 고지혈증 있는 뭐 부모님 세대나 할아버지들이 하루에 하나씩 약을 먹어요. 근데 하루에 하나씩은 먹을 만해. 그냥 나쁘지 않아. 근데 만약에 신약이 개발됐어. 근데 이거는 정말 먹으면 약만 먹으면 모든 게 다 진짜 정상 레벨로 가. 근데 문제가 3시간에 한 번씩 약을 먹어야 돼. 예를 들어. 3시간에 한 번씩. 근데 하루에 8번을 먹어야 돼. 자다가 깨서 먹어야 돼요. 그것만 먹으면 굉장히 이제 모든 게 다 오케이인데. 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가. 그래서 이런 거를 딱 아침에 하나를 먹고 하루 종일 가면 좋겠죠. 또는 매달 1월 1일 날 먹어. 그러니까 1일 날 먹어. 그러면 이게 효과가 한 달 동안 가. 그러면 약을 1년에 12번 먹으면 되는 거예요. 뭐 또는 사실 현실적으로 쉽진 않지만 1년에 한 번만 먹는다. 그냥 1월 1일 날만 약을 먹으면 돼. 그러면 제일 좋겠죠. 뭐 진짜 정말 좋은 거는 하나를 먹으면 평생 가는 게 제일 좋겠지만 뭐 사실은 그거는 굉장히 어려울 거니까 이게 약물 전달이고 또 만약에 내가 어떤 인슐린 요즘 당뇨 걸리신 분들 보면 밥 먹고 약을 먹을 수도 있지만 좀 많이 이제 중증 하신 분들은 주사에다가 배 주사에다가 인슐린 주사기를 이용해서 주사에 직접 놔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밥을 딱 먹으면 당이 올라가니까 그때 우리 몸에서 그냥 야 인슐린 빵 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라고 생각하시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원하는 시간대에 우리 몸이 알아서 우리 몸이 알아서 반응해서 약물을 내보낼 수 있지 않겠냐. 그런 게 약물 전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환자 편하죠. 플라즈마 레벨 유지하죠. 그다음에 효과 좋죠. 독성 없죠. 이게 다 만들어지면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다.
제가 아까 보여드린 거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이제 그냥 하나 가지만 보여주면 오러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오러스. Osmotic Controlled Release Oral Delivery System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얘는 먹는 약이에요. 먹는 약. 이렇게 생겼어요. 구멍 뚫려가지고. 이 약은 먹으면 여기는 여기 있죠. Osmotically Active Compound가 들어있어요. 물이 일로 들어가. 이 Osmotically Active Compound는 말이 어려웠지만 아주 쉽게 말로 뭐하다? 물 먹으면 커진다. 그래서 물을 먹으면 얘가 이렇게 커져요. 커지니까 위를 밀어. 얘를 이렇게 미는 약이에요. 밀면 여기는 약들은 어디로 가요? 구멍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약이 이렇게 빠져나가죠. 그래서 물이 주변에 있으면 시간 대비로 약이 이렇게 쭉쭉쭉 빠져나오는 거다. 먹으면. 그래서 그냥 약을 먹으면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그 혈중 농도가 올라가는데 요 약을 먹으면 하나 딱 먹으면 이렇게 유지가 잘 된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죠. 이런 거를 하나의 약물 전달 예고 또 이거는 요즘은 잘 안 쓰지만 임신 중절시키는 기구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임신을 안 하고 싶은 여자분들이 뭐 예를 들어 맨날 약을 먹잖아요. 그 임신을 안 하는 약을. 그걸 맨날 먹기도 번거롭고 하니까 여기 약간 이쑤시개보다 조금 더 작고 두꺼운 거를 6개를 우리 몸에다가 딱 박는 거예요. 우리 몸에 딱 박으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임신이 안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이 조그만 거 안에 그 약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우리 몸에 임플란트를 딱 하고 나면 이제 그것들이 6개월 동안 천천히 나오면서 약물의 혈중 농도를 올려주는 거죠. 뭐 이런 것도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뭐다? 템포럴 딜리버리. 우리 몸에서 오랫동안 동일한 농도의 약물이 유지되게 하는 게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물질들이 생체 재료겠죠? 아니면 여기 있는 요 물질 자체, 흰색 물질 자체는 폴리머거든요, 폴리머. 이런 물질이 생체 재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스페셜 딜리버리는 여기 사이트 스펙트럼 딜리버리. 아까 얘기했죠? 여기를 딱 전달되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거는 뭐 개념적으로는 조금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얘만 들었으면 이런 나노 입자를 이용해서 이 나노 입자는 야 종양으로 찾아가. 종양으로만 가. 암덩어리한테만 가. 라고 교육받은 교육이 아니라 어떤 디자인된 건데 보시면 다른 애들보다 이 요런 애들이 다 빛이 많이 나죠. 그래서 종양으로 많이들 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5분 정도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생체 재료는 뭐다? 생체 재료는 우리 몸에 쓸 수 있는 어떠한 재료, 금속, 폴리머, 세라믹 전부 다 생체 재료라고 할 수 있고, 또 뭐 돼지한테 뜯어온 거, 다른 환자한테 가져온 거 다 생체 재료로 쓸 수 있고, 지금 DNA, 뭐 RNA 같은 이런 것들도 다 펩타이드, 올리고 뭐 다 생체 재료라고 할 수 있다. 그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다양하게 우리 몸에서 이미 의학계에서 쓰이고 있고 생체로는 또 연구되고 있는 많은 분야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조직공학으로서 바깥에서 세포를 3차원으로 키워서 그거를 어떤 우리가 원하는 물질을 만들어서 조직으로 만들어서 우리 몸에 넣는 게 한 가지가 있고 그러면 그 바깥에서 세포는 2차원으로 그거 벽에서만 크니까 더 3차원 모양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스캐폴드라는 게 필요한데 그 스캐폴드는 어, 생체제로 이용하고 있다. 약물 전달이라는 거는 이제 굉장히 많은 약이 다 개발이 돼 있지만 그것들을 약물 전달, 어, 약은 좋은 약이 많지만 어떻게 해야 더 효과가 있을까를 연구하기 위해서 약물을 고분자나 이런 것들을 잘 싸서 전달해서 혈중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원하는 곳으로 약물을 전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 이런 게 이제 약물 전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뭐 혹시 질문 있으시면 몇 번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는 학생은 글로 써주셔도 되고, 어, 뭐, 직접 물어보셔도 되고요. 생체 제로에 대한 질문도 좋고, 뭐, 제가 뭐, 대학 교수가 된 지 한 6년 됐는데, 뭐, 교수 생활 어떠냐고, 뭐 이런 것도 좋고, 전작과, 저는 정확히 말하면 통신과였는데, 뭐, 그쪽 하다가 전공을 바꾼 얘기도 좋고, 뭐, 아무튼 다 좋으니까 질문 있으면 한 5분, 10분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알려주시고, 없으시면 여기서 끝내고요. 네. 질문 없으세요? 네. 어, 아, 전작과에서 어떤 학생이 전작과에서 배운 내용이 현재 하시는 일에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글쎄요, 그거에 대한, 제가 옛날에,
제가 사실 전작과 통신과에서 공부를 하고 대학원을 입학을 하려고 면접을 봤는데 그 면접하시는 교수님들이 아직도 지금 서울대 전작과랑 서울대 재료과랑 다 계세요. 계시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너 왜 전작과 나왔는데 재료 하려고 그러냐라고 엄청 많이 물어보죠. 근데 그리고 지금 막 제가 뭐 토닥할 때도 그렇고 여기 일 때도 그렇고 저런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사실 학부가 뭐 4년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전작가 지금 4년, 아마 3학년이라고 하셨는데 4년, 1년 더 다니실 거니까 4년 정도 다니실 건데, 전작과에서 전자를 공부하는 거는 제 생각하기에 뭐 전자 쪽으로 계속 연구를 하시거나 공부를 하시거나 대학원을 가시거나 하면은 굉장히 전자가 도움이 되시겠지만, 전자를 공부하시지 않더라도 앞으로, 전자과에서 배운 거는 주로 이 공학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니면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는지. 아, 뭐 이런 것들을 전 주로 배웠다고 생각해요. 학부생 때는. 그 툴 중에 하나가 전자인 거지. 전자인 거고 통신이고 반도체인 거고 한 거지.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딱 전자과에서 배운 게 현재 하는 일에 어떻게 도움이 되느냐. 정말 전자과에서 배운 전공 과목을 물어보시는 거라면 전공 과목은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전자과에서 배웠던 그런 예를 들어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아니면 이거를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에 그냥 그거를 공부하면서 쌓았던 그 스킬들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걸 물어보는지 모르겠지만 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여기 뭐 한 77명 정도 들어와 있는데 꼭 저처럼 생체 제로나 이렇게 약물 전달을 하시지 않아도 저는 약간 의도적으로 과를 바꾼 거잖아요. 근데 여기 계시는 일기 77명 중에 뭐 한 70명 정도가 사실 전자에 관련 없는 일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만약에 삼성전자에 뭐 입사를 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삼성전자에서 나한테 전자를 시켜야 전자를 하는 거지. 삼성전자한테 갑자기 딴 일 시키면 딴 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전자과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다 좋은데, 이제 꼭 그걸 가지고 살진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인생 뭐 20대 초반이고, 마지막에 중반이겠지만, 기회가 많고 하니까 꼭 여러 가지 재밌는 일을 많이 하고 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자기 되나 안 되는 모르겠지만, 뭐, 김강호 학생이 약을 여러 번 맘먹어도 되게 하는 트럭들이 언제가 경제까지 어떻게 사는 약을 여러 번 먹지. 일단 위에 경제적 가치, 저거를 뭐 제가 뭐 경제적으로 분석한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경제적 가치? 약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고가예요. 생각을 해보면, 아까 제가 타이레놀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약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개발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복제약 정도 만들어서 쓰는 거고, 약 원료는 굉장히 원래 원가는 비싸고, 지금 연구적으로 쓰이는 것도 해도 몇 마이크로그램에 몇 십만 원씩을 해요. 몇 백만 원씩. 비싼 건 몇 천만 원씩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다 해외에서 수입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10번 먹을 약을 2번만 먹어도 된다. 어떤 거 고분자로 잘 코팅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수입해야 되는 약도 줄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경제적 가치가 뭐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당연히 있겠죠. 그다음에 아, 그 오로스에서 약물 그 기구는 녹지 않아요. 그 녹지 않고 그 뭐냐 약을 물을 흡수하고 나오고 기구는 다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티슈 엔지니어링 기술이 고도로 발달한다면 노화를 줄일 수 있을까요? 사실 티슈 엔지니어링 기술이 고도로 발달하지 않아도 지금 생각해 보면 저희가 정말 막 뭐 책에서 보던 뭐 100년 전 사람들은 그 한 40살, 50살밖에 안 살았어요. 근데 지금 기본 막 사고가 일어나거나 크게 암에 걸리지 않으시면 70, 80 이렇게 막 사시잖아요. 90. 옛날에는 아마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고도 할 텐데 옛날에는 환갑잔치라는 걸 다 했어요. 환갑잔치. 환갑잔치가 뭐예요? 60바퀴를 돈 거잖아요. 그렇게 어려웠기 때문에 축하를 하는 거고 칠순잔치를 다 했는데 요즘은 환갑잔치 안 하잖아요. 칠순잔치도 안 하잖아요. 노화가 여러 가지 약의 개발로 발달되고 있고 그리고 더불어서 티슈 엔지니어링이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만큼 기술이 개발이 된다면 더 늘릴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심장이 아파서 약을 먹는 분도 그 심장을 바꿔버릴 수가 있고 하나씩 하나씩 무슨 어디까지 기술이 개발될 수 있을 거라는 제가 뭐 장담 못하지만 그런 게 다 개발이 되면
노화를 늦춘다기보다는 생명은 더 훨씬 더 연장이 되겠죠. 네. 또 질문 있으세요? 또, 알레르기 반응과 같이 사람이나 폴리메가 특정 사람에게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을까요? 많죠. 많죠. 그러니까 이제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을까요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있다고 봐야 돼요. 없는 거를 찾아서 지금 우리가 테스트를 해보고 다 잘 쓰니까 없는 거지. 기본적으로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그 지금 아까 말한 그 폴리머, 락티코 글라이콜릭 애시드라고 했던 그 폴리머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게 락틱 애시드 앤 글라이콜릭 애시드이기 때문에 그게 애시딕한 환경을 만들어요. 둘 다 산성을 만들어요. 근데 우리 몸에서 산성이 쌓이면 염증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거죠. 염증, 그 수처, 아까 그 꼬매는 실 주변에는 염증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또 낮춰줘야 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어, 당연히 뭐 세라믹과 폴리머가 특정 사람에게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죠. 이게 만약에 10명한테 안 일으켰다고 해서 11번째가 안 일으키라는 법은 없죠, 사실은. 근데 그렇지만 안 일으킬 확률이 높은 것뿐이죠. 예를 들어 코로나 백신도 우리 LMP로 맞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론 LMP 안 맞은 사람도 있지만 모더나나 파이저를 맞고 여기 77명 중에 아마 대부분은 큰 이상이 없을 거예요. 근데 기사를 보면은 그것 때문에 아나필락시스가 일어나고 뭐 어떤 사람이 돌아가시고 어떤 사람은 머리털이 안 나오고 어떤 사람은 뭐 목소리가 안 나오고 부작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다르고 체질마다 다르고 다 다르지만 그래서 사실은 생체제로 약물 전달 다 꾸준히 계속 관리하고 더 좋은 걸 개발하면서 연구를 해 가는 것도 맞고요. 더 질문이 혹시 저 지금 마지막에 바이오파마스쿨 메디슨의 개발 과정에서 많이 발전했는 미래는 기반. 근데 저거는 먼 미래가 아니고 곧 닥칠 미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암 치료, 그러니까 저 개개인마다 쓰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문제냐 비싸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약 한 번 먹는데 막 5천만 원씩 막 1억씩 들면 못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지금 저런 게 개발이 되고 있는 데가 분야가 암 치료하는 데는 예를 들어 이 사람 감기 걸렸는데 파일을 먹으면 그냥 일반 약국 가서 먹으면 1년 걸리고 나 이거 뭐 병원 가서 뭐 1,000만 원짜리 약 먹으면은 이거 6시간 만에 낫는다. 그래봤자 누가 이거 1,000만 원짜리 먹겠어요. 다 싼 거 먹지. 근데 암에 걸렸어. 저거 1억짜리 맞으면 살아. 안 그러면 죽을 가능성이 높아. 그러면 맞겠죠. 만약에 돈이 있으면. 그래서 암 쪽에서 저런 게 펄스나이즈드 메디슨이라고 해서 접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거는 굉장히 지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유전자 같은 걸 분석해서 이 유전자가 어떻게 됐을 때 어떤 약을 쳤을 때 가장 베스트인 걸 이렇게 처방할지 또 많이 하고 있고 또 그거 말고도 요즘은 나하고 비슷한 종류의 마우스를 만들어서 빨리 테스트를 마우스한테 해보고 사람한테 쓰이려고 하는 것도 아직 막 액티브하진 않지만 이런 시도들도 있고요. 제가 3분 뒤에 나가봐야 돼서 지금 질문 두 개만 더 하고 나갈게요. 생물학 또는 재료공학 분야에 대해 공부하시거나 관심 있 생물학, 재료학 분야 한 개도 몰랐습니다. 아예 관심도 없었고 대학원 인터뷰하기 직전에 제가 이쪽으로 전공을 바꿨기 때문에 아예 관심도 없고요. 관심도 없었어요. 뭐 그래서 사실 이게 요 말을 하고 싶은데 되게 장점이에요. 왜냐면 봐봐. 여기 전자과 학생들이 대학원을 전자과로 갔어요. 반도체 학과로 갔어. 그러면 그 지도 교수님이 됐든 상사가 됐든 기본적으로 넌 전자과 갔으니까 알겠구나 하고 막 가르치는데 모르면 너 뭐 배웠냐 이럴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근데 여기 뭐 화학과 애가 반도체과로 왔어. 그럼 일단 얘는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고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 수혜를 많이 받았어요. 너 전자과 나왔으니까 제로 모르겠지. 그래서 조금만 알아도 되게 칭찬받고. 그러면 고등학교 때 또 전공을 바꿨는데 뭐 당연히 암에 대해서 모르고 면역학 모르겠죠. 그래서 조금만 알아도 사람들이 좋아하고 너 공부 많이 했구나. 그리고 의도치 않게 막 갑자기 융합 시대가 돼가지고 나보고 막 융합을 잘했대.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냥 그때그때 하고 싶은 거 한 거였는데. 그래서 너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작가가 됐든 재료가가 됐든 무슨 과가 됐든 이거는 정말로 어디 피아노를 치던 분이든 뭐 하던 분이든 전공 4년을 가지고 평생을 살 생각은 하지 말자. 그냥 지금이라도 뭐 새로운 게 재밌는 게 있으면 뭐 그러니까 직업적인 관점에서 꼭
전공 4년 공부했다고 내가 나머지 한 여생 40년을 전작가로 할 필요는 없다. 반대로 뭐 피아노를 치던 사람도 뭐 전자 쪽에 관심이 있으면 갑자기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꼭 4년에 너무 이렇게 목매일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메탈을 쓰이는 인공 관절도 10년에 한 번씩 교체된다고 들었는데 우리 몸에 반영구조를 쓰는 형태는 어떤 게 있나요? 없습니다. 반영구조를 쓰는 재료 없어요, 현재. 10년도 굉장히 긴 거예요, 저것도. 10년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알았죠? 네. 아무튼 제가 이제 다음 세시에 또 일이 있어서 나가봐야 돼서 재밌게 들었으면 좋겠고요.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뭐 저 이메일 주소 이름 아니까 한번 찾아서 연락 주시면 또 답변해 주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연락 주시고 아무튼 수고하셨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